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획부 조정화 과장입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서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셔서 이제 좀 치매와 돌봄에 이어서 그 돌봄 분야를 혁신적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복지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한국의 지금 현황과 사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쟁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희 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도대체 사회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복지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지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쟁점과 미래의 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기관들 중에 하나입니다. 각 시도에 사회서비스원들이 위치해 있고요. 2019년 서울, 그다음에 경기, 대구를 시작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202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소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중앙사회서비스원이고요.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서비스 진흥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급기관의 혁신을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복지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첫 발제로 박명화 교수님께서 지속가능한 돌봄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리빙랩 포럼에서 좀 고민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왜 사회서비스 원에서 이것을 발표를 하러 나왔을까라고 만약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가 뭐고 복지기술이 뭔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회 서비스에 대한 사실 쟁점은 굉장히 좀 치열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회 서비스는 무엇이다라고 어느 학자가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개념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법적인 개념을 들고 왔습니다만 그냥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제공을 하는 것을 사회 서비스일까라는 것에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 중에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사회보장기본법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이제 명시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권리, 생활 보장과 복지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건 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7대 분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 민간에서 상담, 돌봄 등등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사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좀 많이 깨져서 좀 아쉬운데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위험 해소와 완화를 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죠? 정말 크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받고 있는 교육 서비스도 사회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숨 쉬는 데 있어서 저희 공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사실 사회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사회 서비스라고 생각했을 때의 개념은 저희가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단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협의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노인, 아동, 돌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통칭하는 걸 이제 사회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 서비스에서 복지 기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고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던 것처럼 한국도 진짜 많은 고령화 사회에 지금 다가서 있습니다. 천만 노인 시대라고 하죠. 1958년에 태어난 100만 명의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만 65세 이상의 대거 합류를 하면서 맞이하게 된 시대가 이제 천만 노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고령화와 앞서서
1인 가구가 같이 이제 좀 증가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요양, 그다음에 돌봄,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맞벌이 가구도 등장을 했고, 청장년 1인 가구, 그다음에 신중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력은 굉장히 부족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또 메가 트렌드로 등장을 하면서 신기술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러한 사회 서비스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복지 기술의 활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게 2022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라는 거를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라는 걸 매년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이죠. 그러니까 복지 기술에 대해서 활용하고 싶다라는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바람과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고민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제 1차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이라는 게 탄생을 했는데, 보여드리는 게 이제 그 사회 서비스 기본 계획에 있는 비전과 목표와 전략과 중점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복지 기술 확산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국 사회가, 정부가 또 복지 기술의 진심이라는 것이 좀 눈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기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그래서 전 국민의 일상생활을 사회 서비스 전반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기술을 활용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 그 사회 서비스 개념하고 좀 약간 겹쳐지지 않나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도 전 광의적인 개념과 협의적인 개념이 굉장히 다른데, 복지 기술도 협의적으로 보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자립, 재활, 돌봄, 사회활동과 소통, 여러 가지 기반 환경을 조성을 위한 기술 적용 사회 서비스랑 제품 서비스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복지 기술의 개념은 협의적인 개념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광의적인 개념이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정책이나 여러 가지 복지 기술적인 부분에 부합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모든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 시스템을 통칭하는 것으로 복지 기술은 이제 사회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회 서비스로서의 복지 기술은 총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 안에서의 특히 이제 대상자들이 그 복지 기술을 요구하는 대상자들은 구매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유효 수요 자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준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상용화된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유효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생태계 구축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즈 마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생산과 확산을 위해서 준시장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다자 간의 거버넌스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복지 기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중앙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적극적인 도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편에 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주도성과 적극성에 따라서 큰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복지 기술은 지자체 주도형, 그다음 민간 주도형, 중앙 정부 사업 응모형, 그다음에 학습형,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지금 가져온 사례는 민간 주도형, 중앙 정부 사업 응모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사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AI, 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각 지역에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전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를 중심으로 AI랑 IoT 기술을 활용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담당 간호사를 배정을 하고 영양사, 치료사, 운동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어르신 각각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실행을 하는 걸로 소득 구분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들에게 이제 AI 스피커나 손목, 시계, 그다음 블루투스 체중계 등의 디바이스를 제공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강 모니터링과 처방과 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을 되고 있고요. 또 이거는 기업 사례인데요. 이모코그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을 위한 인지 검사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목표는 그거죠. 치매 예방을 조기 관리를 진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 2023년에 이제 기억콕콕 치매 예방 조기 관리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억력 저하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현재 다양한 대기업들과 MOU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정부로 다시 넘어와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는 노인분들이 한국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제 335 모여서 이야기도 하시고 뭐 놀기도 하시고 하시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비대면 화상회의 기반 시스템들을 데려와서 이제 교육도 해주고 뭐 놀이도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걸 시범 사업을 2021년에 도입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기업 사례인데 네, 관계자분이 여기 와 계셔서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마이베네핏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베네핏은 제가 한번 찾아뵙기도 했는데 이제 이 사례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앞선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랑 사진이 되게 똑같죠. 그래서 아까 정부 주도형, 뭐 민간 주도형, 정부랑 같이 통합하는 그 유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사업을 정부에서 실시를 하고 그에 이제 맞는 그 기기 중에 이제 기술로 하나로서 이제 마이베네핏에서 하는 플랫폼 버추얼 메이트라는 기기를 대한노인회에서 이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네, 이게 이만큼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 복지기술 쪽에서 노인 돌봄 그다음에 치매 관련돼서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총 4가지 사례만 가져온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그것과 이어져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4가지 사례를 먼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것에 이어서 그러면 한국 복지기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노인 쪽에서 가지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업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곳에 복지기술 보유 기업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와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만나 뵈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를 너무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전해줄 수 있죠? 라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구진이 2022년에 이제 연구한 연구에 따르면 공식화라는 작업이 반드시 이제 한국 복지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앙 정부에서 과제를 수행을 하거나 중앙 지방에서 병행해서 접촉을 하거나 지방 시설과 공동 운영을 하거나 조달 입찰 지원을 하던 이제 4가지 경로로 통해서 들어왔을 때 시범 운영을 하고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인정을 해줬을 때 이 제품이 공식화되고 사업화돼서 이제 이용자들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네. 바로 이 사업화에 관련된 다른 쟁점들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중앙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 중에 마이베네핏에서 하는 그 버추얼 메이트 같은 경우는 공식화가 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린 기업이 이모코그에서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공식화 단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슈를 좀 보시면, 혹시 제가 말이 빠르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기술 접근성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리빙랩 포럼이시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조금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국립재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스마트 스페이스, 돌봄 스페이스라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한번 가보니까,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별로 뭐 아파트형, 그다음에 병원형, 뭐 1인실형 이런 식으로 스마트 기술이 들어가는 공간을 구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봄을 필요한지, 또 목욕을 어떻게 시켜줄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요소들, 가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복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저도 현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접근성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게, 복지 기술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리는 과정에서 배제나 차별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디서 누가 이거를 치매 서비스, 돌봄 서비스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국가에서 만들어 놨지만 그 누가 이용을 하냐는 거죠. 이제 이게 복지기술 쪽에서도 이제 이슈가 있는 부분이, 복지기술, 특히 이제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복지기술을 적용할 때 포용성과 공익성이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이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신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 복지기술의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2006년에 리가 장관 선언에서 이 인클루전이라는 걸 제시한 이후에 이제 누구나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뭐 ICT, 또 장애를 지원하는 보조기술이라든지 사회적 포용을 위한 ICT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디지털 포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걸 구현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 아직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복지기술 분야에서는 뭐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이제 기기마저 접근할 수 없고 와이파이마저 구현이 되지 않는 집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포용력과 접근성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로봇 윤리라는 부분은 정말 많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간 중심 AI라고 하면서 AI에 관한 윤리도 많이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복지기술 측면에 대해서 윤리와 철학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자들이 아쉽게도 아직은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복지기술과 과학기술은 기술의 성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특히 이제 정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서비스를 구현시키고 싶지만 아직까지 장애인과 노인과 또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써야 할 이제 복지 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 그다음에 대립되는 가치를 판정할 수 있는 윤리적인 민감성이랑 딜레마를 해결해야 될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이제 복지기술, 한국 복지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제언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작년에 가천대학교 유재현 교수님이 복지기술 도입 촉진과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정리를 해놓은 쟁점을 좀 정리를 제가 해본 거고요. 저는 그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좀 논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복지기술 보유 기업이라면은 다들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IRB에 대한 체계화와 간소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만나보면 뭐 항상 의학 분야라든지 IRB와 관련된 연구진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대요. 이유는 IRB 때문에. 이 IRB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기업을 하고 싶지만 IRB를 잘 알지 못해서 시도도 못 해보고, 아니면 그 IRB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행정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든지 이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조금
절차를 신속 절차를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춰주든지 이런 뭐 아니면 다양한 리빙랩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개선한다든지의 시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사례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회서비스원, 그러니까 지역 사회서비스원인 충남 사회서비스원 안에서는 이제 고독화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 AI 안부 살림 서비스의 R&D랑 실증, 그다음에 리빙랩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은 조직도로 안 넘어가고 있었군요. 사업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원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해 있으니까 저희 원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을 때 각 지역 사서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서원에서 이런 R&D 실증 부분들을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대상자를 모집하고 또 선정한 대상자에 대한 AI 케어콜을 신청을 받고 또 사업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것을 이제 충남에서는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IAIB 관련 신속 절차를 좀 낮춰준다든지 신속 절차를 실시한다든지 등의 IRB 체계화 및 간소화를 진행시킬 필요가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급자 확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 계속을 좀 드렸겠지만 장애인과 노인, 그다음 취약계층 위주로의 이제 사업이다 보니 치매를 갖고 있어도 본인의 소득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회 서비스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보다 아직 약자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상황에서 전 국민으로 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복지 기술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지자체에 이제 보조기기 센터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중앙이랑 광역 단위에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물리적인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읍면동 단위로 확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체계를 구축을 한다든지 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달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투 사업이라고 저희는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중앙 단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모든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서울에 있는 노인의 필요와 충남에 있는 노인의 필요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서 대상자에게 이제 바우처를 주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지역 투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급여와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사업이라든지 보안 대체 의사소통기기 이제 활용하는 방법 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데 이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이제 복지 기술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정말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국 표준 모델로서 복지 기술을 이제 하는 그런 시범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들이라면 창업과 투자와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이 누구나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복지기술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원에선 지금 소링아라고 해서 소셜링크 아카데미라고 해서 복지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실시를 한다든지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여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의 좀 접근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 기반도 강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제 복지 기술에 대한 로드맵이 수립이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있고 보건복지 안에 이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보건복지 안에서 좀 일을 하다 보면 보건복지 안에서도 다양한 국들이 존재하잖아요. 참 그거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복지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사업이 하나가 제시가 됐었고 과학통상기술부에서 나오는 사업이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또 그 사이 간극이 넘어서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제 복지기술은 한 사람을 위한 사회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들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컨트롤 타워, 다양한 부분들이 참여를 한 대규모 디지털화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가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복지기술 도입할 때 윤리적인 쟁점에 대한 윤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좀 수립되어야 해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복지기술 정책 기반 강화 쪽에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제언은 통계 산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사회 서비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좀 고민을 해볼 문제인 건데요. 이제 좀 복잡하게 말씀을 해보자면 한국에서는 표준산업분류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 표준산업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생산 주체들이 수행하는 각종 산업과 분류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공통적이리 유형화한 법 제도 아래에 있는 표준 산업 분류입니다. 국가 통계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작성할 때 통계 작성할 때 이 표준 산업 분류에 준수해서 그거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다 주어지는데, 사회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개념적으로도 논점이 엄청 많고 아직도 개념 정의를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 이런 통계 산출 마련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게 사실 이 복지기술 보유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통계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복지기술 보유 기업인데 사회 서비스 기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 국가적인 거를 지원을 해서 이런 재원을 제공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사회 서비스 관련된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게 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좀 미비하다라는 거 좀 쟁점들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이 통계 산출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 산업 분야 특수분류 체계를 지금 재정립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좀 길고 지루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이랑 이용자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실제로 복지 기술을 제공하는, 그다음에 복지 기술을 쓰는 인력분들은 저희 이제 노인 쪽에 초점을 맞춰 보자면 노인분들이랑 요양보호사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기기 다루는 것을 어려워하세요. 키오스크 주문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그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신 만큼. 근데 요양보호사분들도 나이가 적지 않으세요. 이분들도 사실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기가 와서 이승 로봇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들어서 옮겨줄 수 있는 거예요 라는 거를 소개를 해줘도 이 요양보호사분들이 어색해서 쓰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계를 갖다 놔도 활용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이용자나 또 제공자들이 이제 복지 기술에 관련된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 쪽으로 해서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은 보수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보수교육들이 좀 준비가 될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복지기술 확대를 필요해서 혁신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좀 조성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중심 기술 발달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에 대한 기술 발전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립재활원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나 리빙랩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